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국회, 국방위나 환노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은 보험맨, 금융맨이 됐습니다. 보험연수원장 하태경 전 의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보통 이제 만나 뵈면은 의원님 이렇게 호칭하는데 원장님 하려니까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렇죠. 예, 제가 요즘 원장님 좋아요. 원장님 좋으십니까? 예, 예. 굉장히 요즘 해피하게 금융맨. 금융맨 예, 그러니까 좋고. 표정이 밝으세요. 총선 치른 지 지금 6달 정도 됐고 사실 예. 그때 공천 이제 당내에서 중성동을 해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약간 그게 이제 여론조사가 불공정했다, 문제가 예. 있었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그때는 사실 그랬었죠. 굉장히 조금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예. 지금은 좀 밝아지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 같은 거 좀 찾았고 내가 아직도 좀 쓸모가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역사의 큰 변화, AI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이런 역사의 큰 물줄기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요즘 뭐 엄청나게 에너지가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페이스북에 좀 이따 예. 얘기도 할 텐데 예. 계속 AI 뭐 그렇죠. 금융 관련해서 또 고려아연 그래서 예. 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오지랖 넓다고. 원래 넓지 오지랖은. 예, 오지랖 넓은데 왜 예. 보험연수원장이 고려아연 이런 거 관심 가지냐. 근데 그 뒤에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보험연수원이 가톨릭대에서 AI 신금융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예. 카톨릭이라고 쓰셨는데 누가 이게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꼰대 판별 기준이거든요. 이런 걸 자꾸 봐야 이제 새로운 문화 적응도 하고 예. 꼰대에서 탈출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CATHO. 왜냐면 우리 때는 카톨릭이었거든. 예. 세대 차이 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천주교회 대표는 주교회의에서 천주교 또는 가톨릭이라고 부르기로 정한 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932년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위원회에서 카톨릭을 가톨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건 어쨌든. 2005년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카톨릭이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조금 불편했는데. 카되냐 가되냐. 가되냐 그거 차이지. 예, 이런 게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뭐 좀 약간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낙하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전에 그렇죠. 이제 보험연수원장이 또 민병두 의원이었고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보험 쪽에 가니까 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외부 수혈이 필요하고요. 그 특히 이제 보험 분야가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그 버핏 그 보험사 대표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그 투자사잖아요. 근데 우리 보험 쪽은 수익률이 국민연금 절반도 안 돼요. 그렇게 낮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이 장기 자산인데 관점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내부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럴 거면 국민연금이 운영하게 하자. 차라리 그 7%인가 8% 되거든요. 요즘은 수익률 좋아서 10%까지 갔다 그렇죠.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예. 그 수익률이 좋으면은 보험료를 싸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더 싼 보험료로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안에 내부자들로만 되면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저를 찾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나름 소신 있게 할 말하고. 또 이제 사실 보험 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죠. 네, 교육기관이 금융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안 받잖아요. 안 받죠. 땅 투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좀 건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고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역할을 찾았고 보험계에 큰 소용돌이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나요? 예, 예를 들면은 요즘 AI 또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으신데 뭐 큰 소용돌이라고 하면 어떤 소용돌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AI 서비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보험은 사람 추천받아서 설명 듣고 가입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수료 많이 땡겨 먹으려고 좀 대충 설명하고 약관 많이 빼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 불신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처음 사업 제안했던 게
AI가 믿음직한 보험 설계사를 추천하는 식으로 그 이제 공공에서 만들면 예. 보험 업계의 신뢰가 확 올라갈 수 있다. AI가 추천하는 보험 설계사. 근데 그렇죠. 저 궁금한데 만약에 그 보험 설계 AI가 추천했는데 그 보험 설계사가 실제 믿음직하지 않거나 예를 들면은 뭐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지죠?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 피드백을 주면 감점 주고 그다음에 설계사 추천 안 하고 예. 그 뭐 도태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 택시도 기사 친절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별점 주고 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식으로 이제 피드백 아, 이제 그거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좀 걸러지죠. 그런 거를 지금 한번 기획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제가 내고 하니까 얼마나 예. 재밌겠어요. 일하는 게 요즘 굉장히 재밌다. 그렇죠. 요즘 예. 뭐 벤처 약간 대표 느낌으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서 이제 며칠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렇죠.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험연수원장이 오지랖 넓게 고려아연 사태에 목소리 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게 기사에 기초한 거예요. 그런 칼럼. 기사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할 말했는데. 예, 뭐 인터넷 언론이 이렇게 칼럼을 써가지고 왜 보험연수원장이 이렇게 오지랖 넓게 고려아연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어쨌든 자. 고려아연 사태에 왜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게 지금 하시는 이 업무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보험사가 투자사거든요. 자산 운용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회사들이 다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야 되는데 낮은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 자산 이 전체가 밸류업 돼야 되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총대를 좀 맨 거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운영하려고 그래도 국내에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근데 증시 자체가 저평가됐으니까 이게 다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쪽으로 외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어둡죠. 이게 주식 시장은 딴 게 아니라 미래잖아요. 미래 희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점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착한 주주들이 착한 오너들이 이끌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좀 보호해줘야 된다. 예. 이런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던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현 경영진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저는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맞습니다. 예. 또 승자는 최 씨나 장 씨, 뭐 최 씨는 여기 현 경영진이고 장 씨는 이제 영풍 쪽인 것 같은데 예. 이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미 주주들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태가 어떻게 풀려야지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가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착한 주주가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노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영풍 쪽이 환경에도 별 관심 없고요. 산재도 불감증이 심하고 좀 문제가 많아요. 석포 재련소라고 예. 거기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기에는 되게 무책임한 그룹이고 이쪽 그 고려아연은 제 지역구 기장옆에 온산재련소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린 발전을 하고 예.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확히 견지하고 있고 저는 여기를 밀어요. 미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개미들을 대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가가 되게 낮다 보니까 예. 개미들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제가 이 공략을 해라. 주가 어떻게 높일지 공략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주총에서 이제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 사회가 당신들을 선택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강력히 개미들 대신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배당률을 보면은 그 기존에 한 주당 한 18,000원 정도 이제 배당을 했는데 지금 새로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는 그거보다 높이겠다라고 하면 그게 개미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도움 되는데 그게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작년에 SM 카카오랑 파이브랑 예. 싸워가지고 15만 원인가 올라갔다가 지금 한 4만 원대 됐죠 다시.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도 왜냐하면 개미들은 늦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오너가 이제 조금 더 주주를 잘 대변하는 오너가 지속 가능하게 가야지만
개미들한테 실제로는 가장 큰 이익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한 증권가에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의견도 내시고 뭐 그럴 계획이신가요? 굉장히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밸류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선진화되려면 금융이 선진화돼야 돼요. 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포트폴리오에서 한 50% 60% 이상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고 금융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저희 연수원도 조금 더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네. 이 과정이 좀 선진화 과정 같고요. 거기서 제가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이제 밸류업 우리나라 증시가 좀 저평가됐다 그래서 밸류업에 굉장히 요즘 힘을 쏟고 그렇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이 좀 정치적으로 쟁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있죠. 금투세. 그래서 어쨌든 아직 민주당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대체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유예가 좀 유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밸류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상법 개정해야 된다. 그렇죠. 주주의 이익을 이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있는데 또 이건 또 국민의힘 쪽에서나 재계에서는 상당히 또 반대하고 있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제가 타협안을 냈는데요. 아, 타협안을 내셨어요? 예, 언제 이게- 내셨어요?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이게 이제 주주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PBR이라고 이제 자산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 100% 매집하면 네. 매집해서 그 회사를 사가지고 팔면 이득을 얻는 건데 이게 상속세가 50% 넘어가지고 상속세를 작게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속세는 주식을 상속시켜주면 거기에 뭐 40% 50% 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가 가치가 훨씬 높으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높이는데 리스크가 확 줄어들어서 네. 주주 이익에 더 충실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이익에 충실한 오너한테는 상속세를 좀 줄여주면 이 문제가 저는 풀릴 수 있고 그래서 금융당국에도 이런 식으로 좀 여야 좀 타협해보면 어떻겠냐. 아, 그렇군요. 근데 재산에 그 대한. 기준점을 찾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이를테면 상속세를 깎아줄 수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기준점 찾기가 좀 쉽지는 그거는 않을 것 재무 같은데. PBR 가치가 예. 1 이상이 되는 거는 주가에 이미 나와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1 이상이 되는 기업은 상속세를 좀 깎아주겠다. 라고 하면 다들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금융 전문가기도 하시지만은 뭐 정치인이니까 정치 현안을 또 아니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또 좀 빼라. 제가 피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일단은 근데 이거는 오히려 원장님이 좀 예. 이거를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죠. 얘기한 두 국가론. 이게 그냥 그러니까 통일하지 말고 평화롭게 두 국가가 이제 하자. 이거를 이제 최근에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종북이다 아니다 아예 충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게 있거든요. 사실 좀 일리가 있죠. 김정은 지킴이 수호천사.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국가론 나온 것도 이제 한국하고는 썩지 않겠다. 한국 그 자체가 체제 위기 요인이고, 그러니까 정권이 북한에서 두 국가론이 나온 게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그렇죠. 이제 적대적이라는 게 예.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붙게 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은. 이제 그거를 지켜준다는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또 김정은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정권을 잡아야만 상대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 체제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통일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 실장이 그 진보 진영 내부에서 욕먹는 게 통일 폐지하자. 그죠? 그리고 뭐 통일 폐지할 수는 있지만 당장 하지 말자는 뜻이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2030들도 통일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가 나느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이 사통팔달이에요. 예. 그럼 거기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2030도 좋아할 수가 있고 진출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통일해야죠.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자 이러니까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진보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이 그 지금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말한 것처럼 종북이라서 이런 거를 갑자기 꺼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꺼내니 임종석 실장도 따라서 뭐 평화적 공존이라고 두 국가론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꺼낸 거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북이라기보다 아북이 뭐예요? 아부하는 거지. 그게 더 안 좋게 들리는데요. 근데 잘 보려고 하는 건데 상대 안 해줄 거예요. 이제 내 오판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네. 이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임종석 아니죠. 실장이 한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웃국가론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대 통일연구원에서 여론조사 해보면은 20대는 한 6명 중에 1명만 통일을 하자 이런 그렇죠. 여론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통일에 이제 이미 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두 국가가 합쳐봤자 우리만 어려워지고 커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실제 그렇죠. 있어서 대표적인 게 조정훈 의원이 합당하기 전에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웃국가론이거든요. 이웃국가론. 예, 이웃국가론. 그거를 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종북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종북이라기보다 이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통일되면 젊은 친구들은. 예. 근데 이제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입장이 바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해서 리드하고 그렇게 되면 2030도 아마 입장이 다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종북이라고 보기 힘들죠. 종북이라고 보긴 힘들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30은 종북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받들어서 임종석 실장이 얘기를 한 건 아니냐. 뭐 그러니까 제가 종북 시각에서 까지 말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정치권 현안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뭐 워낙 이제 예전에 소신 발언도 많이 하셔서 좀 이렇게 눈총도 받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밖에 계시니까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우리 직원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아, 직원들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상황 예. 너무 어려워요. 당정 갈등 특히 세고 지금 윤한 갈등이 지금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 국민들 그러니까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가장 큰 갈등 사안이 의사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로 국민들 대다수는 조금씩 양보해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사 그룹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민들이 무섭게 생각해요. 슈퍼갑이에요 완전히. 무섭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의사 말입니까? 집단을. 의사 집단을 아무도 예. 못 건드린다. 노타치다. 예. 그래서 거기도 조금 문을 열어주고 지금 제가 아는 용산 입장은 최대한 양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지 타협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지 모든 정권에 우리는 다 이기겠다. 문재인 정부도 우리가 이겼고 뭐 윤석열 정부도 이겼고 그러면 의사 그룹은 뭐 국민들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거기서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조금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네. 근데 양보할 자세는 충분히 돼 있어요.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협상에만 들어오면 충분히 플렉서블하게 할 자세가 돼 있는데 협상에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협상에 일단 들어와라. 모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건 참 잘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화만 시작이 되면 저는 충분히 물꼬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위증조사 혐의는 징역 3년,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고 공직선거법은 이제 2년 구형을 했는데 이게 11월 15일, 25일 이제 다음 달에 다 이제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법조인은 아니시지만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고 형량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과 정치권에 어떻게 파장 미칠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예. 요즘 로봇 법률 분야는 챗GPT로 다 바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다 나와요 그냥. 아, 이거 혹시 챗 GPT에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1년에서 3년. 아 1년에서 3년 나온다고? 3년. 예. 최소 1년, 최장 3년. 그러니까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위증교사법은 나올 것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교사가 너무 명확하나해서 예. 챗GPT라고 속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만약에 1년에서 3년 나오면은 피선거권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박탈이죠. 근데 예. 대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어. 또 뭐 판사 탄핵하고 뭐 이럴
소지가 있죠. 판사 탄핵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항소심 판사 재판부 좀 겁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안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검사는 탄핵했지만 민주당이 판사는 탄핵한 적이 없어서. 판사도 저 양승호 대법 원장 있을 때 그 밑에 예. 양승호가 여다 문재인 정부 때 예,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장 있을 때 그 사람 탄핵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한번 탄핵 논의된 적이 있었잖아요. 논의된 적은 있었죠. 헌재 가서 부결이 됐지만 예.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좀 아무튼 뭐 좀 슬프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